제가 친한 후배에게 처음으로 행운이가 자폐성 장애라고 오픈한 날, 후배는 저에게 그거 그냥 좀 많이 느린 거 아니에요? 따라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척 동생에게 행운이의 장애를 오픈했을 때는 얘가 장애라고? 어디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몇 년을 함께한 친정어머니께서도 행운이가 많이 좋아진 모습에 이제 되었다는 안도의 숨을 쉬셨고 ADHD 진단을 받았다는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그럼 이제 자폐는 아닌 거냐는 말을 하셨어요. 이 말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주변에 떠도는 자폐 완치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행운이는 24년에 괄목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능지수는 2년 만에 48에서 70으로 올라서 중증 지적장애에서 경계선 지능이 되었습니다. 쌍둥이 아들과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지내던 아이가 이제 쌍둥이 아들과 대화를 합니다. 심오한 대화는 아니지만 밥 다 먹었어? 어디 아파?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곧잘 대답도 해줍니다. 친구들에게 억지로 인사시켜야지만 인사했던 아이가 이제 알아서 인사도 합니다. 24년도엔 책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젓가락질도 가능해졌어요. 태권도에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심사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도 이게 어찌 보면 엄마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특수학급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느 선생님한테든 전화 오면 무서운 거 아시죠? 선생님도 제가 걱정할 거라 예상하셨는지 바로 전화를 주셔서는 나쁜 일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 상담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예상과 다르게 거의 1시간이나 상담을 하고 왔는데요. 행운이가 ADHD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학습 태도나 생활 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1학기에만 해도 특수학급에서 수업 중에 돌아다니는 경우도 꽤 있었고 해야 하는 일이 하기 싫다고 드러눕는 일도 많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메디키넷을 복용하면서 자리를 이탈하거나 혼잣말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아이가 갑자기 웃음을 잃어서 기회비용이 너무 큰 게 아닌가 걱정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행운이가 메디키넷을 먹고 약 한 달 뒤부터 부작용으로 불안감이 높아져 화장실을 혼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3주 전부터 메디키넷 용량을 줄이고 아토목세틴을 추가했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약을 바꾼 시점부터 아이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웃음이 많아지고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학습 태도도 좋고 선생님의 지시도 잘 따라서 행운이의 2학년 생활에 대해 미리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행운이는 1학년 동안 교실 이탈의 우려가 있어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옆에서 항상 함께 하셨었는데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혼자 하는데 자기 옆에만 선생님이 계신 게 싫었나 봐요. 특히 특수학급에서 수업할 땐 활동보조 선생님께 노골적으로 나가 계시라는 반응을 자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자립성이 강한 아이고 실제로 대부분 혼자 해낼 수 있는 아이여서 선생님도 2학기 땐 가능한 한 행운이가 혼자 교실에 있고 활동보조 선생님께서는 상주실에 대기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요. 어쩐지 학교에 등교할 때도 선생님이나 제가 교문까지 같이 가는 걸 싫어했는데 그게 종종 학교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가능한 한 행운이가 혼자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학교 가는 길에 차도가 있어서 제가 학교 교문까지만 데려다주고 교문에서 교실까지는 혼자 가보자고 하셨어요. 반에서 점심시간 전까지는 이제 착석도 잘 되고 지시 수행도 잘하니 활동보조 선생님 없이 혼자 통합반에 있어보자고 하셨어요. 특수학급에 이동할 때도 혼자서 충분히 찾아올 수 있으니 그렇게 해보자고요. 다만 점심시간처럼 개인활동 시간이 긴 경우에는 시간에 맞춰 교실로 돌아오지 않거나 교실 이탈의 우려가 있으니 활동보조 선생님의 도움을 받자고 하셨어요. 또 원래 특수학급엔 국어와 수학 수업을 들으러 가게 되어 있는데요. 24년 하반기 웩슬러 검사 결과 지능지수 75로 경계선 지능이 나오긴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기에 작업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알아서 대처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한번 알려주면 잘 기억해서 같은 상황에서 적용을 잘 한다고요. 기억력으로만 보면 평균을 상회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1학년이지만 수학이나 국어도 정상 발달 아이들 이상 수준이라 학습적인 이유로 특수학급에 올 이유는 없다고 하셨어요.
특히 국어 시간에 특수학급에 오면 행운이가 언어 능력이 가장 좋은 축에 속해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오히려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합반에서 국어 수업을 들을 것을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상호작용을 어려워하는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상 행운이에겐 국어 수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어요. 다만 수학은 꼭 통합반에서 듣지 않아도 되고 행운이가 특수학급에 가는 걸 워낙 편안해하고 좋아하니 수학은 특수학급에서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행운이의 자립이 목표니 자립을 위한 기회를 더 많이 주신다니 너무 기뻤죠.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학 전에 원래 활동보조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통합반의 종합성적표에서도 선생님께서 행운이가 출석 담당이었다고 적어주셨는데요. 학교에 결석하는 아이들 누가 안 왔는지 행운이가 다 알려주고 체크했다고요. 2학기 들어서 전반적인 학교 생활 태도가 많이 좋아져서 2학년 때 더 큰 발전이 기대된다고도 써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큰 의미는 없지만서도 행운이의 전반적인 성적표가 쌍둥이 아들보다 더 좋답니다. 오히려 쌍둥이 아들이 친구들과의 활동이 보통이었는데요. 행운이가 아마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많이 좋아져서 선생님이 좋게 써주셨나봐요. 그래서 누군가는 행운이를 보면서 이런 아이가 자폐라고 이야기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행운이와 이야기해보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무언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또래 아이들 틈에 있으면 아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게 보이죠. 실제로 전 작년에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져서 기대에 가득 차 종합심리검사를 받으러 갔었지만 임상심리사 선생님은 행운이와 말 몇 마디 하는 순간 그 어투와 반응에서 자폐 스펙트럼임을 바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발달검사 소견에도 명확하게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적혀 있고요. 제가 주변에 어릴 때 자폐 스펙트럼 판정을 받았다가 큰 다음에 자폐가 아니라고 판정받은 케이스들을 좀 보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행운이 상태가 더 좋아져서 11살에 다시 자폐 스펙트럼 검사를 받았을 때 자폐가 아니라고 판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요. 그리고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를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정말 그럴 거라고 기대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행운이는 매년 저희 가족의 기대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행운이가 지금으로부터 2년 반 후에 재검에서 자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으면 과연 그게 자폐가 완치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진단하는 건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엔 언제나 애매한 경계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능검사 70 미만을 지적장애라고 진단할 때 지능지수가 정확히 70인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카스검사상 자폐 진단의 경계선에 있는 친구는 자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자폐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이라는 말처럼 그 범위가 넓기에 경계선에 속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책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선 비장애 자폐 스펙트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장애로 판정되진 않지만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자립 가능한 자폐 스펙트럼인을 의미합니다. 즉, 설령 행운이가 나중에 카스 점수가 아슬아슬하게 자폐가 아니라고 나온다 할지라도 행운이가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면에서 장애라는 말 자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에 경중은 있을 수 있으나 진단명이 지니는 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아이들 입장에선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 자체가 하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항상 행운이가 자립 가능한 자폐 스펙트럼인이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귀여운 상동행동과 상호성이 조금 부족하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립인이 되기를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요즘 SNS에서 자립해서 잘 살아가는 자폐 스펙트럼인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희망이 아니라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 집엔 아이들이 생명과학 시간에 받아온 달팽이가 있어요. 이 달팽이가 달팽이라 안 그래도 느린데 야행성이라 도통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있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밥을 주면 다음날 밥이 없어져 있어요. 그리고 죽었나 싶어서 일부러 흙 위에 꺼내 놓으면 다음날 보면 흙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는 있구나 싶다가 어느 날 달팽이를 들어보니 처음 왔을 때보다 커져 있더라고요.
어른들의 성장도 흔히 계단식 성장이라고 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까지는 그 계단이 막막한 절벽처럼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느리지만 언제 성장하나 싶지만 우리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으로 7살인 행운이에겐 아직 최소 2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아직 많은 성장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어려워하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에게도 인지를 어려워하는 지적장애 아이에게도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양육자에게도 성장하고 행복해야 할 시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날씨와 같은 우리 아이들은 비가 오는 만큼 우리에게 깨끗해진 하늘을 보여주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날씨를 즐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해냈습니다.